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넷플릭스는 언어권을 나눠서 별도로 순위를 발표하는데 영어를 제외한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는 상위 세 자리 전부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권의 종이의 집도, 독일어권의 다크도, 일본과 프랑스와 인도의 어떤 드라마도 한국의 오징어 게임 3시즌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이 명예의 전당 비영어 부문 10위 안에 새로운 한국 이름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참교육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밝힌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세계 유료 회원 3억 2,500만 명 중에서 약 10명 중 8명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수로 바꿔 계산하면 대략 2억 6천만 명.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고 일본 인구의 2배를 넘습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넷플릭스는 미국호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했고 본사도 미국에 있고 주식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국 회사의 얼굴이 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전부 한국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상한 관계를 자금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벌어진 사건들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넷플릭스가 지금 100조 원짜리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도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절대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 세계 시청 순위를 발표합니다. 최근 집계에서 비영어 시리즈 톱10 안에 한국 드라마가 몇 편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절반입니다. 그것도 서로 완전히 다른 장르로요. 액션 스릴러 트리거, 판타지 사극 동궁, 웹툰 원작 김부장, 학원 액션 참교육, 그리고 코미디 오싹한 연애까지 5편의 장르가 전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드라마 특정 장르가 반짝 유행을 탄 게 아니라 한국산 콘텐츠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통째로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청자가 봐도 재미있고, 브라질 시청자가 봐도 재미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청자가 봐도 재미있는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가 매주 한국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더 놀랍습니다. 판타지 사극 동궁은 공개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세계 2위로 직행했고, 코미디 오싹한 연애는 공개 이틀 만에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드라마 한 편이 공개되는 매주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표가 다시 쓰이는 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재를 뜯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최근 톱10에 이름을 올린 어떤 드라마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다룹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한국 사람도 관리비 고지서에서나 겨우 보는 그 단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 아르헨티나에서, 폴란드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자막을 켜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시장 눈치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더니 세계가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작품만 예로 들어볼까요? 웹툰 원작인 김부장은 공개 후 4주 연속 넷플릭스 세계 1위 자리를 지켰고 어떤 주에는 한 주에만 시청수 820만을 기록했습니다. 톱10에 오른 나라만 세어도 90개가 넘고 1위를 차지한 나라만 19개국이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만이 아닙니다. 중동의 카타르에서도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도 한국어로 만든 한국 부장님 이야기가 1위였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차트에서 한국 드라마가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건 뉴스 축에도 못 깁니다. 오히려 이름이 안 보이는 주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이야기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는 드라마보다 몇 배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POP과 한국의 무속 문화를 소재로 한 그 애니메이션 말이에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 줄거리 이야기는 접어두고 조금 덜 알려진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넷플릭스 역대 모든 영화 통틀어서 시청수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요.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으로 누적 시청수가 3억을 훌쩍 넘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4년 동안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지켜온 액션 코미디 레드 노티스를 이 작품이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화만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시리즈까지 다 포함해도 이 영화는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시즌2 바로 다음 자리,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곱씹어볼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 만든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배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에요. 한국 아이돌, 한국 무속신앙, 한국 음식, 서울의 골목길, 한국의 도깨비까지. 외국 회사가 자기 돈을 써서 한국 문화를 소재로 선택했고 그게 그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가 된 겁니다. 한국이라는 소재 자체가 외국인이 봐도 이미 검증된 흥행 소재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만들어낸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했어요. 영화 안에서 흘러나온 노래들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올라갔고 영화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실제 아이돌인 것처럼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화가 공개된 이후 구글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재생을 끄고 무엇을 검색했느냐? 한국 여행, 한국 음식, 한국 편의점, 떡볶이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그 검색은 실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최다 기록을 다시 쓰고 있고 미국의 대형 마트 체인에서는 한국 라면과 김밥 코너가 확장되고 있고 한국 화장품 매출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관광을 흔들고 관광이 식품을 흔들고 식품이 뷰티를 흔드는 하나의 콘텐츠가 실물 경제를 통째로 끌어당기는 장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굴러들어온 결과일까? 아닙니다.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금의 이 결과는 정확히 예고돼 있던 사건이에요.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공개됩니다. 사실 이 작품의 각본은 이미 2009년에 완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국에서 아무도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3가지. 너무 어둡다, 너무 낯설다, 너무 잔인하다. 국내 방송사와 영화사 어디도 여기에 돈을 대지 않았어요. 그 각본을 최종적으로 집어든 곳이 넷플릭스였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공개 17일 만에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기록한 최초의 한국 작품이 됐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은 비영어 작품 최초로 6개 부문 수상이라는 트로피를 이 드라마에 안겼고 골든글로브까지 챙겨갔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비영어 작품 순위 1위만이 아닙니다. 영어권 작품까지 전부 포함한 넷플릭스 역대 시리즈 전체 순위에서도 1위, 그러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5년 6월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공개됩니다. 결과는 더 압도적이었어요. 공개 사흘 만에 시청수 6,010만을 찍으면서 넷플릭스가 순위를 집계하는 93개 국가 전부에서 1위. 공개 첫 주에 전 세계 모든 나라 1위라는 이 기록은 넷플릭스 역사에 전례가 없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 3은 공개 열흘 만에 1억 630만 시청수를 넘기면서 비영어 시리즈 흥행 3위에 안착했어요. 시즌 1이 1위로 2억 6,520만 뷰, 시즌 2가 2위 1억 9,260만 뷰, 시즌 3이 3위. 비영어권 명예의 전당 상위 3자리를 한 시리즈가 통째로 독점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크게 터지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층을 하나씩 쌓아 올려온 5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참교육이 비영어 톱10에 진입하면서 그 탑의 가장 위층이 새로 얹혔고요.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이 5년 동안 한국에 도대체 얼마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 그 큰 돈을 걸었을까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2016년이었습니다. 진출 초반 몇 년 동안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쓴 돈은 대략 7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오징어 게임이 터지기 직전인 2021년에는 한 해에만 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초창기 5년치 예산을 딱 1년에 몰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판이 완전히 바뀐 게 2023년입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가 그해 4월 한국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발표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5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냐면 그 전까지 7년 동안 넷플릭스가 한국에 쓴 돈 전부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돈을 절반의 시간에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3조 3천억 원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100편 넘게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외국 기업 하나가, 그것도 한 나라의 콘텐츠 산업에
이 정도 예산을 걸겠다고 대놓고 발표한 사례는 세계 미디어 역사에 찾기 어렵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예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넷플릭스의 전 세계 연간 콘텐츠 예산은 대략 18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산을 언어별로 줄 세우면 한국어가 영어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수십 개 나라가 함께 쓰는 언어예요. 한국어는 사실상 남한 5천만 명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대 플랫폼 안에서 영어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대비 체급으로 환산하면 실제 크기의 몇십 배를 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넷플릭스는 대체 뭘 보고 이 큰 돈을 걸었을까요? 답은 세 글자입니다. 수익률.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제작비를 아시나요? 2,14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 만들어준 가치는 약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40배가 넘는 장사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미국의 대형 판타지 드라마 중에는 한 회 제작비만 3천만 달러가 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1 전체 제작비보다 더 많은 돈을 단 한 회 만드는 데 쓰는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들이부어도 오징어 게임만큼의 세계적 파급력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몇 분의 1의 비용으로 세계 1위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은 가성비의 성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산 건 유명 감독 몇 명이나 스타 배우 몇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한국팀이 최근 공개한 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개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 3편 중 1편이 신인 감독 또는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름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인을 넣어도 세계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 한국의 제작 생태계 자체를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잡던 오징어 게임 각본을 넷플릭스가 낚아채 세계 1위 콘텐츠로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 생태계는 최근 사례에서도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학원 액션물 트리거는 배우와 감독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폭발적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 공개 첫 주에 비영어 부문 세계 순위 상위권으로 직행하면서 수십 개 나라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 없이도, 검증된 감독 없이도 세계 차트를 뚫는다는 게 한국 제작 생태계의 진짜 힘이에요. 이 생태계는 장르도 안 가립니다. 드라마와 영화만이 아니라 예능까지 세계 차트에 밀어 올리거든요. 요리사들의 서바이벌을 다룬 흑백 요리사는 시즌2가 나오자마자 넷플릭스가 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CEO 입으로 직접 언급됐습니다. 자막을 켜고 봐야 하는 한국 예능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의 공식 실적 보고 자리에 등장하는 시대예요. 이 생태계는 사람도 세계 무대로 쏘아 올립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한 배우의 SNS 팔로워 수는 공개 시점 40만 명 정도였는데 드라마 이후 1,800만 명을 훌쩍 넘겼어요. 무명에 가깝던 배우가 몇 주 만에 세계적 스타로 바뀌는 이 현상에 아예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효과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신인이 들어가서 스타가 되어 나오는 공장.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런 공급처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드는 쪽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숫자 80%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넷플릭스 전 세계 유료 회원의 약 80%가 한국 콘텐츠를 한 편 이상 시청했다는 넷플릭스 자체 발표입니다. 왜 이 숫자가 무서운 거냐면 변화 속도 때문이에요. 2023년 테드 서렌도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수치는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80%가 됐어요. 회원 10명 중 6명이 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회원 수 3억 2,500만에 곱해보면 사람 수로 약 2억 6천만 명. 이 사람들만 모아서 나라를 하나 만들면 세계 인구 5위권 국가가 나옵니다. 미국 전체 인구를 훨씬 뛰어넘고 일본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구독한 상태에서 한국 콘텐츠를 스스로 골라봤다는 뜻이에요. 지역별로 뜯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전체 영상 콘텐츠 시간 중 한국 콘텐츠 비중이 미국 콘텐츠를 넘어섰습니다. 할리우드의 본진에서 만든 것보다 서울에서 만든 것을 더 오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작 할리우드의 안방인 미국은 어떨까요? 원래 미국 시청자들은 자막 달린 외국 콘텐츠를 잘 안 보기로 유명한 시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비영어 드라마 상위권을 한국 작품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막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한국 드라마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나라. 자막을 참게 만들고, 낯선 문화를 검색하게 만들고, 다음 회를 밤새 기다리게 만든 나라. 한류가 아시아 지역의 유행이라는 진단은 이제 통계적으로 낡은 말이 됐습니다. 190개 나라에 깔린 세계 최대 플랫폼 위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넷플릭스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회사의 최근 결정 하나만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베팅을 진행 중입니다. 할리우드의 상징인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 회사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하는 계약이에요. 규모가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6조 원이 넘습니다. 해리포터를 만들었고 배트맨을 가진 그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수 협상이 진행되는 한복판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을 향해 굳이 먼저 못 박은 말이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해도 한국 콘텐츠 투자는 계속한다. 106조 원짜리 쇼핑을 준비하면서 3조 원짜리 약속을 먼저 재확인한 거예요. 보통 대형 인수를 앞두면 다른 지출부터 조이는 게 상식인데 한국만큼은 예외라고 회사 스스로 선을 그은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근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한국 콘텐츠 중 넷플릭스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의 비중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방송사와 제작사가 만든 작품을 라이선스로 사와서 세계에 배급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자기가 만드는 물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에 나오는 드라마까지 사들여 세계 190개국에 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업계 일부에서는 넷플릭스 전체 예산 중 한국 비중이 향후 10%대 중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이에요. 여기까지가 넷플릭스와 한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은 사실 넷플릭스 바깥에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여러 나라 시청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했어요.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넷플릭스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한국 문화를 약 1.8배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여행 가보고 싶다는 응답률은 넷플릭스 이용자 사이에서 70%대였는데 넷플릭스 안 쓰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했어요. 다른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인도에서 70%대, 브라질에서 70%대, 드라마 한 편이 지구 반대편에서 잠재 관광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화폐 단위로 환산한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산업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 화장품, 식품, 관광 같은 연관 산업의 수출이 약 2억 200만 달러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가 직접 벌어들이는 돈보다 콘텐츠가 열어놓은 문 뒤에서 벌리는 돈이 2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수출 1억 달러 증가는 국내에서 약 5억 7천만 달러, 약 7,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3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콘텐츠는 이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안에 자리 잡았고 게임과 음악을 합친 K 콘텐츠 수출 규모는 2차 전지 같은 전통적인 산업 수출을 넘볼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품이 된 시대인 겁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조사를 자기 돈 써서 하고 언론에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까지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걸 회사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넓게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배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를 190개국에 유통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통망이 커질수록 넷플릭스는 한국이라는 공급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어요. 역사를 되짚어 보시죠. 60년 전 세계 미디어의 중심은 뉴욕의 방송사들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자리는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도시로 이동해 왔어요.
지금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넷플릭스의 결산 자료와 순위표가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공장의 손을 놓지 못하는 관계. 이게 지금 이 순간 넷플릭스와 한국이 서 있는 좌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봤던 그 순위표로 돌아가 볼까요? 넷플릭스 역대 시리즈 전체 순위 탑10 중 한국 작품 3자리, 그리고 비영어 부문에서는 상위 3자리 전부. 이 표에서 한국을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순위에서 3자리가 뻥 뚫립니다. 비영어 부문에서는 1위, 2위, 3위가 통째로 사라지고 방금 진입한 10위 참교육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넷플릭스가 자기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고 있는 명예의 전당의 절반이 그야말로 텅 비어버립니다. 넷플릭스 최대 영화 흥행작 K-팝 데몬 헌터스도 소재를 걷어내고 나면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 이정재가 국제 무대에서 받은 상들, 배우 임시완이 세계 팬들에게 알려진 무대, 감독 황동혁이라는 이름에 전 세계적 인지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회원 3억 명 중 10명 중 8명이 한국 것을 받고, 예산의 두 번째 기둥이 한국어였고, 100조 원짜리 인수를 진행하면서도 한국 투자만은 계속하겠다고 먼저 못 박았습니다. 이 회사의 결산 자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강해질수록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한국 라면이 팔리고, 한국 관광이 팔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개별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새로운 성장 엔진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다음의 한 축이 지금 서울의 촬영장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